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온라인 교육 세미나에서 디지털 기반 간호 연구 자료 분석 중 AI 베이스드 애널리시스를 맡게 된 송혜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교육 세미나에서 어떤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하냐면 보통 데이터를 어떻게 처리하는가가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데이터 유형, 좀 교과서적인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려고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처리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저는 좀 템포럴 데이터, 여긴 시계열 데이터라고 적혀 있는데, 템포럴 데이터에 조금 더 포커스해서 말씀드리려고 해요. 두 번째로는 이제 머신러닝 기술은 사실 이제 깊게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그냥 리그레션 말고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바꿔서 다른 모델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정도의 간단한 소개 정도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간호 연구, 실제 제가 했던 간호 연구를 예시로 들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주로 다루는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처리했습니다. 라는 식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강의의 편의성을 위해서 이제 저의 얼굴은 잠시 끄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유형, 그리고 그 유형에 따른 처리 기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형태 기준으로 데이터 유형을 나눠보자면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정형 데이터는 영어로는 structured data로 말 그대로 형식과 구조가 있는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가장 쉬운 예시로는 CSV, 즉 엑셀 파일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연구를 해봤을 때는 여러분들은 거진 정형 데이터를 많이 다루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정형 데이터 같은 경우는 사실 다루기는 쉽습니다. 난이도가 가장 낮은 데이터입니다. 왜냐하면 형식이 딱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떤 틀만 하나 갖춰놓으면 어떤 데이터라도 그 틀에 맞게만 처리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가장 난이도가 낮습니다. 사실 오늘날 제일 많이 다루는 데이터는 비정형 데이터입니다. 비정형 데이터라고 하면은 구조가 정해져 있지 않은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즘 대부분 다 AI 기반의 기술을 홍보를 하잖아요. 그때 AI 기반 기술을 학습하는 데 있어서 사용되는 데이터는 거진 비정형 데이터입니다. 여기 비정형 데이터에는 영상, 이미지, 음성 등이 포함되는데요. 혹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MP4, JPG, MP3 이렇게 형식이 다 갖춰진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이러한 형식들은 저장 형식일 뿐 그 저장한 값 내에 데이터들이 형식을 갖춘 것은 아니기 때문에 비정형 데이터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인공지능 쪽에서는 이 비정형 데이터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그리고 이 데이터를 프리프로세싱을 함으로써 어떤 정보를 얻어낼 수 있는가에 조금 더 포커스된 편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반정형 데이터가 있습니다. 반정형 데이터는 말 그대로 정형 데이터와 비정형 데이터가 반씩 섞인 아이입니다. 그래서 큰 형식은 갖춰져 있는데 그 형식 안의 내용들이 구조적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은 아이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반정형 데이터는 거진 다루실 일이 없을 거고 정형 데이터와 더 나아가 멀티모달로 엮은다면 비정형 데이터까지는 다루실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둘 다 다루실 줄 안다면 조금 더 연구가 풍부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두 번째로는 시간 속성에 따른 데이터 유형입니다. 시간 기준으로 유형을 나눈다면 정적 데이터 그리고 동적 데이터라고 불립니다. 정적 데이터는 보통 영어로 많이 쓰죠. 여러분들도 스태틱 데이터라고 하고요. 동적 데이터는 다이나믹 혹은 템포럴 데이터라고 많이 불립니다. 그래서 정적 데이터는 그때 그 시점에 대한 데이터, 뭐 예를 들면 2025년 9월에 측정한 스트레스 지수 이런 값들이 될 거고요. 템포럴 데이터 같은 경우는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예시로는 실시간 주가가 있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다루는 데이터는 거진 스태틱 데이터처럼 보일 거예요. 그때 그 시점에 뭐 스트레스 지수, 우울감 지수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지만 제가 실질적으로 이제 연구를 해봤을 때는 이제 듣기로는 여러분들이 다루는 데이터가 대부분 그때 그 시점에 데이터를 얻고 그거를 한 달간 얻는다고 들었어요. 뭐 2주가 될 수도 있고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그게 뭐 1년이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따지고 본다면 스태틱 데이터로 쓸 수도 있고 걔를 템포럴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강의에서는 제가 실질적으로 다룬 데이터들에 대한 예시들을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예시들을 보고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도 이렇게 활용될 수 있구나를 판단하시고 연구에 적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값에 따른 데이터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값 기준에 따른 데이터 유형은 일단 아웃풋에 조금 더 포커스된 내용이라고 말씀드릴게요. 아웃풋의 유형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적용할 수 있는 모델의 형태가 살짝 달라집니다. 그 얘기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사실 제일 많이 다뤘을 데이터는 연속형 데이터입니다. 말 그대로 수치형인데 실수로 나타낸 데이터를 의미해요. 실수형. 그래서 뭐 키나 몸무게나 온도나 이렇게 딱딱 나눠 떨어져 있는 값으로 나타낼 수 없죠. 물론 우리가 편의상으로 뭐 키가 뭐 160cm다, 165cm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점 몇몇으로 이렇게 나타내는 값들이죠. 그렇죠? 이런 데이터들을 많이 다루셨을 거예요. 이러한 데이터들을 아웃풋으로 쓸 때는 보통 리그레션을 많이 합니다. 보통 리그레션을 한다는 건 어떤 예측 값을 뽑아내고 싶을 때 사용되는 아이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떤 형태로 리그레션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리그레션이다 하면 항상 y는 fx다 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따가도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여기서의 x는 독립변수, 여기서의 y는 종속변수. 그래서 우리는 독립변수에 따른 종속변수의 변화를 보고 싶고 그거에 따른 f를 구하고 싶은 게 리그레션이다 라고 저는 항상 설명을 해요. 그래서 요 y값, 종속변수 값이 실수형일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게 리그레션입니다. 이산형 데이터도 사실 리그레션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이산형 데이터라고 하면은 딱 정수 단위로 나눠 떨어지는 것. 뭐 여기 예시를 보면 고객 수, 제품 개수, 방문 횟수 이런 식으로 정수로 나눠 떨어지는 데이터지만 이 데이터도 예측 값으로 많이 사용되긴 합니다. 이 둘은 리그레션 할 때 많이 사용되는 유형이고요. 위에 범주형 데이터, 영어로는 categorical 데이터는
클래시피케이션에 많이 사용되는 I입니다. 한국말로는 구분 혹은 분류. 그래서 예시로는 뭐 성별, 남녀, 혈액형, 뭐 A형, B형, O형, AB형, 뭐 MBTI도 될 수 있고요. 이렇게 클래스가 몇 개 되지 않은 것들, 물론 개수는 상관이 없어요. 클래스로 나눌 수 있는 애들, 구분할 수 있는 애들을 아웃풋으로 갖고 있을 땐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리그레션 모델이랑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이랑 살짝 달라요. 그 모델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요 이산형 혹은 연속형 데이터를 범주형 데이터로도 바꿔서 사용할 수 있다는 말을 드리고 싶어요. 뭐 예를 들면 뭐 키가 뭐 160에서 170, 뭐 171에서 180 이런 식으로 구분 지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뭉탱이로. 그죠? 그럼 이게 하나가 클래스가 되는 겁니다. 클래스. 그래서 이 클래스를 나눌 수 있게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을 만들 수도 있죠. 이렇게 왜 하냐면 간단하게 만들려고. 이 데이터 자체를. 보통 예측 모델을 만든다 하면은 이제 특히 이런 실수형 데이터를 쓰려면은 데이터 수가 조금 많아야 돼요. 그래야 이 F값이, 이 fx의 F값이 제대로 예측이 되는데 데이터 수가 적으면 적을수록 오버피팅 나기가 쉽습니다. 즉, 그 데이터에만 너무 포커스 되게 학습이 될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러면은 우리는 보통 모델을 만들고자 한다면 일반화 시키고 싶은 모델을 만들고 싶은데 거기에만 너무 포커스 되어 있다 보니 예측값이 제대로 나오지 않겠죠? 정확도가 떨어질 거예요. 보통 리그레션은 이제 지표로는 이제 MSE 지표를 많이 쓰실 거예요. 예측값과 실측값의 차이, 그 값이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더 정확도로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작은 데이터 안에서도 정확도를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 그 예측하는 범위 자체를 넓혀주면 돼요. 그 방법 자체가 이제 범주형 데이터로 바꿔주는 역할입니다. 그런 것들을 제가 실제 연구 사례를 들면서 한번 더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서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리그레션 하는 데이터와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데이터의 형태가 조금 다르다. 하지만 리그레션 형태에서 클래시피케이션으로 바꿀 수 있다더라. 이 정도까지만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데이터는 실질적으로 제가 연구를 할 때 사용한 데이터들입니다. 그래서 EMA 데이터는 물론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EMA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요 때는 어떻게 데이터를 모았냐면 하루에 기상시간, 취침시간, 그리고 자살 생각이 제일 많이 나는 시간 딱 3번 체크하게 되어 있었거든요. 물론 지금 데이터로는 지금 타임 2번째가 아무것도 없죠. 그때마다 우울감, 불안감, 스트레스감 이런 걸 1에서부터 5까지의 값으로 누르게 하였습니다. 그럼 요 하나하나만 보자면 사실 스태틱 데이터예요. 그때 그 시점에 그 값이니까요. 근데 이거를 시간의 축으로 본다면 템포럴 데이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리그레션 같은 걸 하고 싶다 하면은 이렇게 스태틱으로만 보지 말고 템포럴로도 보실 줄 아셔야 합니다. 그 내용은 다음에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액티워치 같은 경우도 어떤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각각 액티비티, 마커를 눌렀느니, 액티비티 값, 이런 값들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이제 여러분들이 주로 다루는 데이터가 이런 데이터라고 들었습니다. 정형 데이터이면서
스태틱 데이터 같지만 템포럴로도 쓸 수 있는 데이터. 근데 여러분들은 보통 스태틱으로 많이 해서 리그레션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했던 연구 방향을 방향을 보여드리면서 했던 연구를 보여드리면서 좀 새로운 시각을 열어드리고자 하는 게 이번 강의의 저의 목표입니다. 데이터 유형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려봤습니다. 사실 데이터 유형을 알고 모델을 적용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건 제 생각엔 데이터 전처리입니다. 물론 지금 보통 모델을 만들 때는 여러분들 보통 이런 식으로 만들죠. 인풋, 모델, 아웃풋 이렇게 그죠? 저는 어떤 모델을 만들 때건 인풋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정확하게는 아웃풋이죠. 즉 데이터가 제일 중요해요. 모델은 사실 뭐 리그레션을 쓰든 SVM을 쓰든 그냥 있는 것 갖다 쓰면 되는 문제인데 뭘 넣었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넣었느냐가 천치만별로 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를 잘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당연히 본인 목표에 맞게. 그래서 저는 항상 다른 데서 얘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모델을 만들 때 제일 중요한 건 어떤 걸 만들 것인가, 그걸 만들기 위해서 어떤 데이터가 필요하는가, 요거를 잘 정하고 가라고 말을 해요, 항상.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실제 예시를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무튼 다시 돌아와서 그럼 이 인풋을 그냥 넣을 순 없으니 뭐 아까 보여드린 뭐 EMA나 액티워치 마냥 그런 데이터들을 그냥 넣을 순 없잖아요. 그러면 목표에 맞게 정제를 해야 되는데 그 정제 방법에 대해서 3가지 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정제라고 했죠? 전처리 과정에 대해서 3가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 정제. 사실 딥러닝, 그러니까 딥러닝을 돌릴 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데이터 수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뭐 못해도 한 10,000개 정도는 필요해요. 그래야 물론 이제 그 모델의 어떤 딥한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요즘 흔히 말하는 그 딥러닝, 뭐 GPT 같은 것들은 사실 10,000개 가지고도 안 됩니다. 그만큼 수가 많이 필요한데 그만큼 그 데이터들을 다 까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딥러닝에 들어갈 데이터라면 데이터 정제가 그렇게 좀 자세하게 꼼꼼하게 이루어지지 않아도 사실 큰 문제는 없습니다. 뭐 하나 라벨이 잘못됐다고 해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어요. 성능에 있어서. 근데 제가 겪어본 간호 쪽 연구들은 데이터 수가 되게 적더라고요. 제가 다뤘던 건 뭐 500개에서 한 600개 사이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것도 이제 제가 열심히 어그멘테이션을 해서.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쓰시는 데이터들이 거진 다 사람으로부터 얻는 데이터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이제 뭐 귀찮아서 안 하거나 까먹어서 안 하거나 이러면 이제 중간에 빵꾸가 나죠. 그 빵꾸 나는 것들이 그냥 빵꾸 나게 두고 다른 거 있는 것만 사용해도 되는데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템포럴로 사용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실제 이제 제가 연구를 하면서 느꼈던 바예요. 템포럴로 사용하려면 그 빵구를 어떻게 메우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잘 메우느냐, 그럴싸하게 메우느냐 또 사실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좀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상한 값들이 많더라고요. 특히 간호 쪽 연구 데이터들은 이상한 값들이 많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취침 시간에 눌러라 해놓고 아침 한 7시에 눌린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다 클리닝을 해야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값들을 이제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걸 그냥 날리면은 그나마 있던 데이터도 적어들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보통 그런 식으로 모델을 만들면 오버피팅이 납니다. 그 데이터에만 맞게만 학습이 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제 부분도 여러분 연구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변환. 변환은 그 스케일링을 맞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케일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스케일링에 따라서도 굉장히 정확도가 달라집니다. 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스케일링은 0에서 1로 바꿔주는 노멀라이제이션을 알고 계실 거예요. 그거 외에도 좀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차원 축소. 영어로는 Dimensionality Reduction이라고 하는데 Dimensionality Reduction이라고 하는데 얘는 뭐 하는 애냐면요. 보통은 어떨 때 많이 사용되냐면 스파르스 매트릭스라고 좀 저희가 이제 갖고 있는 데이터 값들이 있는 값, 그러니까 필요한 정보보다 없는 정보가 많을 때 이 값들을 중요한 것들만 추려서 사용하고 싶을 때 많이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차원 축소. 그래서 이제 상관관계가 높은 변수들을 아예 이제 수학적으로 계산을 해서 변수들을 추리고 그 다음에 인풋으로 사용되는 거죠. 그러면 정확도가 올라갑니다. 그 장점이 정확도가 올라가는 게 하나 있고요. 원래 이제 제일 첫 번째 좋은 거는 데이터 저장에 있어서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이렇게 스파르스해지면은 요걸 저장하는 데 있어서 메모리를 엄청 먹는데 실질적으로 쓸데있는 정보는 요만큼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 100이 드는데 실질적으로 쓸모있는 건 10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90은 낭비잖아요. 그런 효율성을 높여주는 데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아마 차원 축소는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결측치 그리고 이상치 처리에 대한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만이 정답이다 라는 건 아니에요. 뭐 여러분들도 이제 다들 연구해보시면 알겠지만 뭐 요렇게 적용은 해볼 수 있으나 다른 방법도 다 정답이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하게 시도하는 것을 조금 추천드립니다. 일단은 결측치 이상치 처리 부분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이거 실제 제가 갖고 있던 클리니컬 리포트를 가져온 건데요. 그러니까 액티워치 데이터를 이제 하루치 그 값으로 나타낸 리포트예요. 근데 보시면은 막 이렇게 빵빵빵빵 뜬 거 보이시죠? 이렇게 빵빵빵빵. 이런 것들이 다 날린 데이터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표에서 그냥 이걸 날려버리고 쓴다면 지금 데이터가 하나, 둘, 셋, 넷, 다, 7 전체 지금 12개 중에 7개밖에 못 써요. 이렇게 스태틱으로 쓴다면. 그죠? 근데 이걸 템포럴로 쓰고 싶은데 템포럴로 쓴다고 해도 이렇게 중간에 빵꾸 뚫린 게 많아서 또 적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측치 혹은 이상치들을 그냥 날리기에는 여러분들이 모은 데이터가 너무 아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처리하는 방법론에 대해서 조금 익히시고 그걸 적용해 보신다면 조금 더 데이터 수를 늘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가져와 봤어요. 사실 제일 쉬운 방법은 제거하는 방법이죠. 이게 어떻게 미스가 났는지 그리고 미스가 났으면 이 값을 어떻게 채울지 고민 안 해도 되잖아요, 사실은. 근데 말씀드렸듯이 비추천입니다. 물론 많은 여러분들이 제거하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거의 다 이제 데이터 클리닝을 통해서 거르고 걸러서 이제 사용을 하셨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연구할 때는 이걸 그냥 날려버렸었는데 그러니까 데이터 수가 너무 현저하게 적더라고요. 리그레션을 돌리기에도 너무 적어서 그래서 이제 계속 어그멘테이션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거를 한다면 데이터 수가 날아가요. 행으로 제거하면. 행이 곧 데이터니까. 열로 제거한다면 사실 데이터 수가 줄어드는 건 아니고 데이터를 나타내는 특징이 주는 거죠. 지금 이렇게가 데이터 수고 보통은 이렇게가 데이터 수고 이렇게가 특징이잖아요. 피처. 피처 수가 줄어요. 그래서 피처 수가 주는 건 사실 그렇게 크리티컬하진 않거든요. 그런데 무슨 일이 발생을 하냐면 중요한 정보를 날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피처가 좋은지 물론 이제 통계적으로 알 수 있지만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보는 시각에 따라 그 피처가 더 중요한지 저 피처가 중요한지 달라지거든요. 근데 그냥 냅다 없애버리면 이제 우리가 더 높은 성능을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거하는 방법은 옳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열심히 잘 채워봐야겠죠? 그 방법론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쉽게 대체하는 방법은 평균값, 중간값, 최빈값으로 대체하는 방법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요 평균이나 중간값으로 대체하는 방법은 많이 사용하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최빈값도 경우에 따라 데이터에 따라 쓸 수 있겠죠. 근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데이터 분포를 왜곡시킬 수 있습니다. 그 값이 이제 원래는 찍었으면 1이었을 값이 평균값이 10이어서 10으로 넣었다? 그러면 이제 데이터 분포가 확 달라지거든요. 데이터 분포가 달라진다는 의미는 아예 정보가 왜곡된다는 소리예요. 정보가 왜곡되면 우리가 이걸 사용하는 의미가 퇴색되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평균값, 중간값을 쓰는 것은 굉장히 쉽지만 위험한 방법이긴 합니다. 또한 동적 데이터에서는 사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동적 데이터,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를 들어 보면은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시간 순대로 뭔가 EMA 데이터를 받았어요. 스트레스 또 있죠? anxiety 이렇게 값을 받고 토요일 값이 뭔가 에러가 났어요. 그럼 요 값은 요거의 중간값, 요거의 중간값 이런 식으로 사용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오차가 커질 수 있죠. 그죠? 하지만 그냥 아싸리 전체 평균 중간값을 사용하는 건 동적 데이터에선 옳지 않습니다. 그건 정말 데이터 분포가 완전 왜곡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인풋이 그냥 달라져 버리는 경우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은 쉽게 쓸 수는 있으나 잘 쓰진 않습니다. 또 다른 대체 방법으로는 KNN, K-Nearest Neighbors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실 이 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되긴 합니다. 얘는 그 빵꾸 뚫린 값 주변 K값을 보고 K개의 값을 보고 그거의 평균 혹은 중간값 값들을 X로 대체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측치 내 중심으로 주변 값을 보고 나를 유추하는 것이니 데이터 분포는 잘 유지될 수 있어요. 하지만 계산량이 높죠. 그냥 전체 한번 평균 구해놓고 그 값으로 다 때려버리는 것보다 훨씬 계산량이 높죠. 하지만 제일 데이터 분포를 해치지 않는 방법이기 때문에 많이 사용됩니다. 특히 어디에 사용되냐면 템포럴 데이터일 때. 아까 금토일하고 토요일만 빵꾸 뚫렸을 때 토요일이 빵꾸 뚫렸으면 이전 일주일
그 다음 일주일 값을 보고 그 토요일 값을 유추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근데 그때 이제 가정은 그런 거예요. 이 주변 값들과 빵꾸 뚫린 값이 비슷하다는 가정. 뭐 사람 데이터로 쳐보자면 사람의 감정이 극변하게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만약에 그런 가정을 깔고 가는 게 말이 안 된다 싶으면 사용할 수 없겠죠. 그럼 그냥 데이터를 날려야 돼요. 그죠? 근데 일반적으로 뭐 일주일 제가 해봤을 땐 경험상 일주일 단위로 하는 것은 굉장히 극변하게 바뀌는데 뭐 예를 들면 뭐 30분 아니면 뭐 반나절 정도는 그렇게 극변하게 변하진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값들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중대체법은 대체할 값들을 여러 번 한 다음에 그들의 평균값을 사용합니다. 얘도 사실 안정적으로 만들 수는 있겠으나 계산량이 훨씬 더 높겠죠. 그죠? 이런 방법이 있고요. 예측 모델. 예측 모델은 그 값을 뽑아낼 수 있게 y는 fx에 f를 일단 데이터 가지고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그 결측값 x에 따른 y 값을 예측 값으로 뽑아내서 쓴다는 소리예요. 정확도는 제일 높죠. 어쨌든 있는 데이터 가지고 분포를 보고 쓴다는 거니까. 근데 일단 그러면 데이터를 위한 우리가 모델을 한 번 더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이제 따로 목표하는 모델은 따로 있는데 이 데이터를 만들기 위한 모델을 한번 만들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수가 적으면 얘 오버피팅 나요. 오버피팅 나면 이 예측값도 이상하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 데이터 분포가 흐트러져요. 그러면 데이터가 어그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수가 적을 때는 예측 모델로 대체하는 것은 옳지 않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는 데이터는 이제 제 가정이 맞다면 데이터 수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측 모델보다는 요 KN이라는 다중 대체법을 사용을 해서 결측치나 이상치를 처리를 하고 사용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데이터 프리프로세싱의 변환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이제 결측치, 이상치를 다 어떻게 만들어 놨어요. 이제 스케일링이 필요하죠. 가장 많이 사용되는 건 사실은 0에서 1 스케일러 맞춰주는 행위입니다. 이렇게 맞춰줌으로 인해서 숫자의 값들이 막 뭐 0에서부터 1000, 뭐 0에서부터 만까지 이렇게 널뛰는 게 아니라 딱 고정된 값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오버피팅 생길 확률이 낮아집니다. 요 정교화 방법에 대해서 두 가지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러분들 많이 사용하셨을 것 같아요. 민맥스 노멀라이제이션이 있습니다. 민맥스 노멀라이제이션은 갖고 있는 데이터 전체에서 최대값, 최소값을 뺀 값으로 나누는데 어떤 값을 나누느냐? 원래 데이터 값에서 최소값을 뺀 값을 나눕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최소값은 0, 최대값은 1로 바뀌게 됩니다. 이 민맥스 노멀라이제이션이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노멀라이제이션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예시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50에서부터 40 이렇게 10개의 데이터가 있고 여기서 최소값은 0, 최대값은 100이에요. 그러면 하나 50만 계산해볼까요? 50 계산해보면 x는 100에서 50에 0을 뺀 0.5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줄임으로 인해서 우리 오버피팅을 막을 수 있다. 그래서 웬만하면 다 이렇게 노멀라이제이션을 해서 사용되죠.
민맥스 노멀라이제이션의 단점은 아웃라이어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아웃라이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예시처럼 지 혼자 튀는 값을 의미하거든요. 우리는 민맥스 할 때 전체 데이터에서 최소값 그리고 최대값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 예시를 보면 이 주황색이 최대값이 된단 말이죠. 그러면 노멀라이제이션을 해보면 밑에처럼 거의 대부분의 값은 0에서 0.4 안에 몰려있고 자기 혼자만 1로 돼버립니다. 우리는 어쨌든 데이터가 어떤 게 제일 좋냐면 골고루 퍼져 있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런데 이렇게 0.4 이내에만 몰려 있으면 성능이 굉장히 낮아집니다. 그리고 지 혼자 이렇게 튀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이상치가 굉장히 클 때, 즉 아웃라이어가 굉장히 클 때는 이 민맥스 노멀라이제이션이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겪은 여러분들이 주로 사용하는 데이터의 경우는 이 아웃라이어가 크게 생기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무난하게 민맥스 노멀라이제이션을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노멀라이제이션 또 다른 방법으로는 Z-스코어 노멀라이제이션이 있습니다. 얘는 평균을 제로, 표준 편차를 1로 하는 변환 방법입니다. 그래서 골고루 퍼뜨리게 하는 노멀라이제이션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원래 갖고 있는 데이터의 평균을 빼고 그걸 표준 편차로 나눈 값으로 우리가 데이터로 사용되게 됩니다. 예시를 들어보면은 원 데이터는 이렇게 10, 20, 30, 40, 50으로 갖고 있다고 치면 평균은 30, 표준 편차는 약 14.14가 나오는데 이 식을 대입해보면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1.41부터 1.41까지로 값이 나오게 됩니다. 얘 같은 경우는 0에서 1 스케일로 만드는 것은 아니지만 갖고 있는 데이터를 골고루 뿌려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노멀라이제이션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드려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차원 축소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사실 이 차원 축소 내용은 조금 어려운 개념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아마 쓰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있다더라 정도는 알고 가셨으면 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차원 축소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데이터셋을 구성을 할 거잖아요. 아까 그렸지만 데이터 수, 이 피처 수를 줄여주는 방법론입니다. 근데 이제 냅다 줄이는 게 아니라 이 피처 중에서 가장 중요해 보이는 거를 순위를 매겨서 위에서 몇 개를 자른다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 압축을 하기 때문에 피처가 10개 있는 걸 5개로 줄이고 어쨌든 정보를 최대한 날리지 않게 자르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메모리 크기는 줄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학습에 필요한 처리 능력이 준다는 건 계산량이 준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잘 설명할 수 있는 피처만 선별하기 때문에 학습 정확도를 올릴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피처가 10개 있는 걸 5개 우선순위로 해서 잘라서 썼어요. 근데 이 나머지 5개가 내가 원하는 목표에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나 오히려 노이즈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학습적 정확도가 낮아서 쓸 수도 있는데 그걸 좋은 것만 간추려서 만들기 때문에 정확도가 올라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원 축소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원 축소 알고리즘에는 오늘 설명드릴 PCA,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한국말로는 주 성분 분석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엔 SVD, Singular Value Decomposition이 있습니다. PCA 같은 경우는 제가 뭐 이 수식을 설명드리다기보다는 요 그림 위주로 볼 거예요. 아까 피처들 중에서 가장 좋은 거를 고릅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PCA의 가장 큰 특징은 그 축을 바꾸는 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피처가 사실 하나의 축이잖아요. 데이터를 나타낼 수 있는 축이라고 하면은 우리 보통 X, Y, Z 이런 식으로 나타내잖아요. 3차원 좌표를. 여기 하나하나의 축이죠. 이 피처도 하나하나의 축이 될 거예요. 이 축을 이 피처 원래 갖고 있던 축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데이터를 잘 나타낼 수 있는 새로운 축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원 데이터는 사실 직관적으로 이해하기엔 편했죠. 뭐 예를 들면은 뭐 사람 데이터를 갖고 있었다고 해볼게요. 사람 데이터, 사람의 특징을 갖고 있는 데이터.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뭐 사람 1에 대해서 뭐 키, 몸무게, 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시력 이런 식으로 갖고 있었다고 해볼게요. 이게 하나하나의 피처, 즉 축이 될 텐데 PCA를 쓰면은 이 축에 대한 정보가 날아갑니다. 새로운 축을 만드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키와 몸무게를 짬뽕해서 새로운 축을 만든다거나 이렇게 되는 과정이에요. 그 짬뽕 시키는 기술이 뭐냐면 아이겐 디컴포지션이라고 하는데 어떤 거에 대해서 코베리언스 매트릭스에 대해서 아이겐 디컴포지션을 합니다.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만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라고 하는 건 공분선을 본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키와 몸무게가 얼마나 상관이 있는지, 뭐 몸무게와 시력이 얼마나 상관이 있는지를 요 아이겐 디컴포지션 분해를 통해서 요 U1과 같은 새로운 축을 나타낸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의미적으로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 PC 같은 경우는 파이썬 코드에 다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혹시 나는 이제 PC 쪽이 더 궁금하다, 뭐 SVD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선형대수학, 수학 쪽인 내용을 조금 더 깊게 파셔야 됩니다. 요 아이겐 디컴포지션도 선형대수학이라는 과목에 있는 내용인데 지금 중요한 내용은 아니라서 제가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PCA 같은 경우는 하나로 요약을 하자면 데이터를 잘 나타낼 수 있는 새로운 축을 찾는 개념입니다. 아까 코베리언스 매트릭스의 아이겐 디컴포지션을 한다면 M개의 새로운 축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M개의 피처를 갖고 있다고 치면 M개의 새로운 축을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아까는 키, 몸무게, 시력 이렇게 있는데 키, 몸무게로 하나, 몸무게, 시력으로 하나, 뭐 키, 시력으로 하나 이렇게 새로운 축을 만들게 되는데 그러면 차원 축소는 어떻게 합니까? M개가 있다고 치면은 지금 요 아이겐 밸류라는 값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냥 축 U1이라고 해볼까요? 축이 U1부터 UM까지 있을 거예요. 아까 맨 처음에 설명드렸던 게 우선순위, 순위별로 소팅을 해서 랭킹을 매겨서 제일 중요한 거 위에 몇 개를 자릅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 순위를 매길 때 사용하는 값이 아이겐 밸류입니다. 얘가 중요도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돼요. 축의 중요도. 그래서 이 아이겐 밸류 값을 기반으로 만약에 제가 K 차원으로 줄이고 싶다. 지금 차원 축소 얘기하고 있죠. M개의 차원을 K개 차원으로 줄이고 싶다. 그러면
위에서 상위 K개까지만 잘라요. 어떤 걸 기준으로? 아이겐 밸류 값이 큰 기준으로. 그러면 이 밑에 축을 날리는 거니까 데이터가 날아가는 거 아닌가요? 말씀하실 텐데 날아가는 건 맞습니다. 맞긴 맞는데 데이터에 크리티컬하진 않아요. 뭐 예시를 들어볼게요. 보통 이렇게 PC를 하다 보면은 뭐 4개의 축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보통 뭐 3개까지 잘랐다고 했을 때 위쪽은 거의 95%, 데이터를 나타내는데 차지하는 비용이 95%, 아래는 5%, 뭐 이 정도밖에 차이 안 나요. 그러니까 5%를 날린다고 해서 모델을 만드는데 이제 정확도 면에서 크게 크리티컬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도 면에선 크리티컬하지 않고 이걸 자름으로 인해서 계산량은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용되는 아이가 이런 차원 축소하는 아이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